문재인 대통령이 여당의 재보선 참패 이후 김부겸 총리 후보자 등 중도, 비주류 인사들을 국정 전면에 내세우면서 국정 쇄신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민심을 외면한 국면 전환용 인사일 뿐이라며 평가절하하고 있는데요. 이경 민주당 홍보소통위 부위원장, 김수철 국민의힘 홍보위 부위원장 두 분 모시고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김부겸 후보자가 오늘 첫 출근을 해서 청문회 준비에도 들어간 상황입니다. 당장 이제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넘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관건이 될 텐데 보통 정치인 출신은 좀 검증도 됐고 해서 청문회에서 조금 더 안전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 내부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권 말기에는 정치인 그것도 정치를 오래 하셨던 분들을 추천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예. 이번에 특히 김부겸 장관의 경우에는 야당에서도 소통이 능하다, 대화가 되는 분이다. 그런 평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이 청문회를 그래도 편안하게 호락호락하게 넘어가기는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과거에 있었던 일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총리가 됐을 때 앞으로 이번에 코로나 사태라든지 LH 사태 같은 이런 부분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더 장기화되지 않게 백신 문제도 물론 있을 거고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아마 야당에서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준비하고 계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통에 능하고 또 통합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셨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좀 좋게 봐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좋게 봐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시는데 또 기대하는 이제 상황이 다르겠죠. 그래서 지금 과제가 참 많습니다. 임기 말 총리라는 게 불협화음 최소화도 있고 당내 대선 주자들과의 원활한 관계 바탕으로 정책의 일관성 유지하는 부분도 있고 코로나 얘기도 하셨고 야당과의 협치 문제도 있고 그런데 벌써부터 이 야당의 유력 주자라고 할까요? 주자들 가운데는 SNS를 통해서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에 공개적으로 질의를 하곤 했어요. 이거 못 지킬 거면 차라리 지금 안 한다고 해라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 하는데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 어떤 부분 가장 좀 주력할 예정입니까? 네, 일단 그 공무를 담임하는 사람들은 현재 자기가 하는 그 워딩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국민들은 따져 묻을 권리가 있고요. 우리 야당은 과연 현재 이번에 개각으로 해서 입각하신 분들께서 지난 4.7 재보궐선거에 드러난 민심을 반영을 하고 그동안 잘못된 정부 정책들을 변화를 시키고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정책들을 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격이라든가 능력, 도덕성을 꼼꼼히 따져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임기 말에 오는 차관이라 할지라도 그 임기가 그 장관들이 가지는 어떤 책무라든가 무게감들이 되게 가볍지 않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 물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번에 개각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내용은 그대로인 채 좀 포장지만 바뀐 느낌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언론 개혁, 검경 수사권 독립, 그리고 기업 정책, 또 백신 수급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정책적 전환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번에 개각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국무조정실 출신도 되게 많고 또 관료 출신들이 많아서 그동안의 정부 정책들을 그대로 이어가려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번 개각과 관련해서 사실은 지금 지난 총선 이후에 국민들이 이렇게 180석이라는 의석을 줬지만 그때부터 저는 좀 소통형 인물, 화합형 인물을 내세웠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회초리를 맞은 이후에야 이렇게 변화를 한 것에 대해서는 좀 다소 아쉬움이 좀 있고요. 청문회와 관련해서도 이번에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정세균 총리께서 그리고 변창흠 장관께서 비공개 퇴임식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본다고 하면 청문회가 통과될 때까지는 자기 자리에 임해서 자기 소임을 다하는 게 공직자의 도리일 텐데 그렇지 않고 퇴임식을 했다는 것은 아마 청문회가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는 저는 되게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비공개 퇴임식이라는 게 첫째로 했는지 그리고 둘째로 그걸 하면 이제 앞으로는 출근을 안 하시는 건지 이런 거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저도 그 부분을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왜 비공개 퇴임식이라는 워딩으로 나갔었는지 이걸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 중에 이건 제가 이제 더 이상 확인이 저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추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말씀 중에 간단하게만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회초리를 맞고 왜 이제 와서 변화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말씀 주신 거, 그 말씀에 저는 오히려 좀 감사하고 기뻤던 것이, 야당에서도 지금 민주당이 그런 변화를 하고 있다는 걸 보고 계시는구나. 지금 늦었지만, 회초리를 맞았지만 그래도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그 민주당이 좀 변화하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코로나 같은 경우는 뭐 8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대량 생산,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렇게 허가를 받은 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뭐 이 화이자 같은 곳 대량 생산할 거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고, 거기서 구체적으로 무슨 어느 회사냐라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것도 아직 못 밝히는 것이 아니고 밝히지 않아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좀 경제적인 분야의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좀 국민들께 너무 죄송스럽고 좀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11월까지는 이것이 완전히 뭐 다 좀 잡을 수 있다. 전 국민이 60에서 70% 접종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지금 전망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잠깐 좀 짧게, 짧게. 예. 저희가 그 변화하고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한 부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그 변화의 수위가 되게 그 늦기도 했지만 또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윤호중 원내대표를 더불어민주당이 뽑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분은 강성 친문이고 그동안의 과거의 그 행태를 보고 있으면 사실은 국민들을 의식하기보다는 대체적으로 지지층들을 의식하는 어떤 발언이나 정책들을 펴왔거든요. 근데 그런 분을 또다시 원내대표에 선임한 것을 보면 아직도 그 더불어민주당이 정신을 좀 덜 차린 게 아닌가라고 비판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 신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잠시 뒤에 또 좀 살펴보도록 하고, 자, 강론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뭐 집값 문제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자, 집값도 과제가 정말 많습니다. 사실 뭐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 뭐 세부담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공급 확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뭐 본질적으로 집값 안정이 되겠죠. 그리고 전월세 값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이제 물러나고 후임에는 노영욱 전 국무조정실장이 지명됐습니다. 이번 개각이 좀 부동산 안정이라는 목표로 갈 수 있을지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부동산 문제를 민주당이 상당히 많이 국민들께 질타를 받고 지적을 네. 받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 이사 공급 대책에서는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을 포함해서 경기권 수도권에 대해서는 아주 60%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게 엄청난 공급량이라고 전문가들은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기조를 바꾸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공급 이렇게 나오고 나서 일부 언론에서는 지금 전세값이 일부 쪽에서는, 물론 일부입니다, 그래도 하락을 하고 있는 분위기다라는 것을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거를 좀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지금 세금 문제가 공시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시지가라는 건 2030년까지 90% 맞추겠다는 건데, 거래 가격이랑 좀 현실화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래 가격의 90%가는 맞추겠다. 근데 이 방향에 대해서는 뭐 여야, 뭐 전문가들 뿐만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않고 이 방향은 맞다. 그렇지만 지금 이것이 속도 조절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근데 그 속도 조절 부분에서도 아마 단체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장이 뭐 과거에 좀 일부 좀 공백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에 공백이 있지 않았더라면 이 부분에는 광역단체장이 좀 조율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원래 광역단체장이 그런 역할을 또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9억 원에서 또 그 공시지가 9억 원에서 종부세 부담을 좀 완화해주기 위해서 좀 이거를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공시지가 금액을 좀 확대하겠다. 이런 부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출입니다. 지금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신혼부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부부가 합산해서 그 요즘에는 부부가 다 일을 같이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부 합산 뭐 금액에 대해서 너무 제한이 좀 너무 현저하게 좀 철저히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출 부분 완화가 되고자 또 이미 정부에서도 일부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지금 맞다라고 생각이 하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지금부터는 국민께 제대로 설명을 하고 좀 설득해야 되는 것이고, 국민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정부와 민주당이, 뭐 정부는 지금 1년도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 부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얘기해 주셨으니까 공시지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네. 오늘도 네. 이 오세훈 서울시장 포함한 5개 국민의힘 소속 광역 지자체장들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 공시 가격 관련한 이제 얘기를 했죠. 부동산 공시 가격 관련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크게 얘기하는 게 뭐 속도 조절 그리고 공정성 문제입니다.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몇몇 이상 거래, 그러니까 시장 가격보다 한참 못 미치게 거래한 걸 가지고 너무 뭐 공시 가격이 벌써 그 이상으로 올랐네. 결국에는 이 방향성 자체에 좀 의문을 제기하면서 몇몇 사례를 예로 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거 맞는 겁니까? 그 공시지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오늘 또 이제 5개의 광역 그 단체장들이 모이셔서 했는데 제 눈에 띄는 대목이 한 가지 보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 원래 우리 세금은 조세 법정주의에 의해서 그 법률로서 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시지가가 오르게 되면 자기의 의도치 않게 세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재산세를 더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건 유연적 소지가 좀 충분히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공시지가를 그렇게 만약에 올린다 하더라도 정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올려야 되는데 지금 작년만 해도 이상적으로 이의 신청한 사례가 4만 건이 됐다고 하는 것은 공시지가의 자체가 되게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거나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LH와 관련해서는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예. 지금 이제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이제 정부가 공공주도 개발을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LH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다소 국민들의 신뢰가 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가 과연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 하는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뭐 공급도 중요하겠고 또 그리고 뭐 같은 단지 내에서 예를 들어서 비정상적으로 공시 가격이 다르다 이런 건 또 문제가 되겠죠. 그런 거는 인원도 늘리고 해서 이제 철저하게 잘 맞춰야 될 텐데 대신 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일부 뭐 거래 가격이 뒤집힌다고 해서 이거 자체의 방향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건 아니다. 그 부분은 저는 그러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정부 당국이나 지자체가 나서서 반드시 엄정하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저의 재산을 평가하는 것이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세금을 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일관성이라든가 행정의 어떤 그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그걸 교란하는 세력들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거나 아니면 그러한 사례가 그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될 것입니다. 뭐 많은 인원이 다양한 관점에서 잘 파악을 그렇습니다. 해야 된다. 뭐 이런 차원을 듣겠습니다. 자, 개각보다 사실 더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 청와대 참모진의 교체 문제입니다. 자, 그래픽 한번 볼 텐데요. 저희가 교체된 참모진, 신임 참모진 내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이철희 전 민주당 의원이 정무수석에 그리고 이 신설한 방역기획관에는 김호란 국립암센터 교수, 또 강민석 대변인 후임으로는 박경미 교육비서관이 발탁됐습니다. 여기에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은 유임이 됐는데요. 이런 참모진 개편에 대해서 또 두 분 생각이 뭐 다소 다를 수 있겠죠. 한번 평가 들어볼까요?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관료 출신이 5명이 됐습니다. 그 관료 출신 5명이 이제 또 여기 뭐 나오지 않으신 분도 있는데요. 맞습니다. 예. 정치인을 배제를 하고 관료 출신을 한다는 거는 전문성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안전성이 있는 것이고 정책의 추진함에 있어서 좀 추진력이 아무래도 하시던 일이 연속이기 때문에 추진력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번에 개각에서 좀 눈에 띄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뭐 이철희 정무수석이겠죠. 이철희 정무수석은 민주당 내 상당한 쓴소리를 하고 또 초선 때 지금 정치 일에서는 안 된다. 뭐 제가 좀 순화한 발언이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총선 출마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 이것이 민주당뿐만 아니고 여야, 야나 마찬가지로 정치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였었거든요. 그렇게 좀 쓴소리도 했었고요. 그리고 정무적으로는 좀 균형 감각이 맞춘 분이라는 평이 뭐 여야에서 정치권에서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무수석을 발탁을 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정권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아니 민심을 어떻게 내가 듣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가 반영이 된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방역기획관이 신설이 됐습니다. 네. 거기 김호란 교수가 좀 되셨는데요. 그 청와대 방역기획관이 신설이 됐다는 것은 뭐 코로나19 상황이라든지 앞으로 백신 수급 문제라든지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가짜 뉴스가 좀 많이 생성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과 함께 항상 신속하게 좀 소통을 해서 이 코로나 사태를 좀 빨리 좀 잡고자 한 좀 의지가 또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개각에 대해서는 물론
좀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야당에서는요. 근데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이 기사들이 나왔을 때 저는 좀 댓글을 많이 봤었거든요. 그리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다른 방송에서 전 댓글을 좀 많이 보고 민주당의 게시판도 좀 많이 보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게시판도 뭐 제가 가입이 안 돼 있지만 다른 분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요? 다른 어찌됐든 간에 분이 옆에 있을 때 같이 네, 보시는 옆에 거겠죠? 있을 예. 때. 왜냐하면 그게 민심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당내에서 우리끼리만 얘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봤을 때 지금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평이 좀 좋으셨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좋은 평을 해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저희 생각입니다. 네, 그 정무수석 교체에 좀 큰 비중을 두셨고 또 방역기획관 신설에도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철희 신임 정무수석은 제가 이제 국회에 있을 때 이렇게 보면 사실 여야의 입장을 두루 들으시려고 했던 되게 분이셨고요. 예. 또 방송에서도 되게 그 합리적인 의견 제시를 하거나 또 완전 친문이라기보다는 좀 자기 소신껏 정치를 하시고 하셨던 분이어서 네. 나름 기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네. 하지만 우리는 과거에 그 추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현수 민정수석을 임명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 그 수석 한 명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어떤 정책적 기조라든가 이것들이 되게 완전하게 뭐 쇄신되거나 이러진 않았던 사례가 있어서 이철희 수석께서 말씀하셨듯이 노라고 할 것은 노라고 하고 사실 그리고 이번에 가장 4.7 재보선 이후에 그 정치권의 주된 이슈는 민심입니다. 민심. 그래서 그 민심을 대통령께 정말 가감 없이 전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죽하면 물러나시는 뭐 최재성 정무수석도 본인께서 민심을 전달하는데 실패했다고 말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철희 정무수석께서 야당과 또 그다음에 국민들의 의견을 대통령에 가감했으면 전달해 줬으면 좋겠고요. 예. 다만 지금 그 집권 여당이 이제 친문이 좀 다수가 좀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아마 여당과의 소통에 좀 오히려 또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당과의 소통을 잘 해야 할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우려스러운 바가 있고요. 그리고 김호란 교수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분이 정치 방역을 좀 주도했던 인물이라는 평가가 좀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모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뭐 8.15 광복절 집회가 코로나 확산의 어떤 뭐 대표적인 어떤 사례처럼 또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고요. 또 백신과 관련해서 다른 나라들보다 선제적으로 맞을 필요가 없이 말하자면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의 경우에는 좀 더 늦게 맞아도 된다고 말하면서 사실 백신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시기의 문제 때문에 또 조달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지금 말하자면 불편해하고 또 지금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명심하셔서 어떤 정책적인 그 구상이나 어떤 표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이번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진석 국정 그 상황실장에 대한 유인 부분인데요.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울산시장 선거 그 개입 사건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물론 그게 아직 재판 중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에서는 표심을 왜곡하는 사례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분이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되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 김기현 의원의 핵심 공약이었던 산업재해 모병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예비 타당성을 좀 늦췄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대통령께서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하자면 반성한다는 취지라든가 이런 게 있었다고 하면 저는 이런 분들은 좀 교체를 했어야 되는데 교체를 하지 않고 유임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짧게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김호란 교수가 8.15 그러니까 야당의 야권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집회, 8.15 집회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그것은 그렇게 확산을 시켰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데이터가 그 집회로 인해서 데이터에 남아있는 겁니다. 크게 확산이 됐던 그 곡선이 자체가 남아있는 것을 팩트를 말씀드린 것이고. 잠시만요. 이제 청와대 합류한 김호란 교수 발언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8.15 광복절 집회는 뭐 데이터에 기반한 내용이었다까지 얘기해 주셨고 그 다음부터 들어볼까요? 뭐 개각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철희 정무수석을 신현수 민정수석과 비교를 해주셨는데요. 신현수 민정수석이 분명히 우리가 잘하고자 했는데 못했던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는 2,000명이 넘는 검찰 조직이 있었던 것이고
것이고, 근데 이걸 같은 걸로 비유를 하고자 한다면은 지금 국회에 있는 174명의 여당의 민주당 의원들을 검찰의 2,000명 조직과 그게 맞아야지만 이 비유가 적절히 맞아 떨어지는 건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이철희 민정수석이 있는 부분은 야당의 목소리도 듣고 협치를 해라. 야당의 목소리가 아무래도 민생의 목소리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아마 뭐 얘기가 잘 될 것으로 또 이 부분에서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의당의 합당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녹취를 준비했는데 양당 입장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합당이나 통합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파악하기에 중요 변수가 지분, 그다음에 재산 관계, 사무처 직원 고용 승계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이 순조로울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가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범야권 대통합을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정권 교체의 미랄이 되겠다. 범야권 통합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하겠다. 그런 각오고. 네, 야당 측에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좀 빨리 하자, 그리고 국민의당은 좀 조심스러운데 이게 뭐 흡수냐 신설이냐,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 선출 이전이냐 이후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안철수 정치가 조금 뜬구름 잡기, 신기루식에서 좀 땅으로 내려온다는 좀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 네. 말은 뭐냐면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이 사실은 되게 신중 모드로 접어들었다.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각보다 쉽게 합당이나 어떤 이런 게 이루어지긴 좀 어렵지 않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의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아마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느 정도 완결돼서 이제 구성이 되고 난 뒤에 지금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합당을 논의하기보다는 합당이나 통합을 논의하기보다는 아마도 당의 지도부가 완벽하게 구성이 되고 또 그 과정에서 또 뭐 제3지대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어떤 행보라든가 이런 걸 보아가면서 좀 합당 논의나 통합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희가 녹취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을 떠난 김종인 전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일 사실 네. 야당을 향해서 좀 쓴소리랄까요 하고 있는데 최근엔 금태섭 전 무소속 의원과 회동까지 가졌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한번 보자 그러면 내 볼 용의는 있지만 내 스스로가 뭐 누구 만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어요. 제3지대라는 건 없어요. 무슨 제3지대가 있겠어. 서울 시민들이 무슨 국민의당하고 국민의힘의 힘을 통합을 하라고 지금 오세훈이 시장 당선시킨 그런 식으로 선거 결과를 갖다가 해석을 하면은 내가 보기에 별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그리고 뭐 제3지대 항상 뭐 선거 앞두고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이 민주당 입장에서도 뭐 이 앞으로 국정 운영에 여러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니까 관심이 좀 쏠릴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민주당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 국민의힘에서는 통합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국민의당에서는 합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통합이라는 것, 흡수 통합을 아무래도 전제를 하고 좀 추진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건데 네. 지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당대회 이후에 당과 합당을 하는 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지금 시간을 끌기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비율 문제가 있으니까. 네네 예. 그렇게 뭐 보여지는데 지금 아무래도 지금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우선 첫 번째로 안철수 당대표가 국민의당 대표가 뭐 어떻게 앞으로 정치 행보를 할 것인가가 고민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국민의힘은 아무래도 약간 그 윤석열과 뭐 합당이든 아니면 입당이든 뭔가 추진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런 말 죄송합니다. 꼰대당이라는 이미지가 뭐 있었지 않았습니까? 또 오늘 그런 댓글을 또 제가 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이미지가 좀 회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것과 상관없이 솔직히 민주당에서는 지금 현재 민주당이 뭐 아까 회초리 얘기도 나왔지만 그 회초리에 국민들께 한 걸음씩 보답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또 고쳐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뭐 합당을 하시든 통합을 하시든 저 현재 민주당에서는 그 부분까지보다는 현재 우리를 먼저 돌아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좀 더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마지막 주제로 지금 여당 신임 원내 사령탑 관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윤호중 의원이 새 원내대표로 뽑혔는데 이 각오 저희가 녹취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난 보선 이후에 당을 잘 추스르고 그리고 이제 유능한 이 개혁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그런 그 의원님들의 뜻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이 민주당의 그 당선, 그 윤호중 의원 당선이 뭐 대야 그리고 국정 운영 그리고 앞으로 개혁, 협치 이런 부분에 어떻게 작용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 관련한 얘기 짧게 들어보고 오늘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먼저. 우선 뭐 강성 뭐 친문이다라는 건데 민주당 내에는 강성 친문이니 뭐 비문이 이런 건 없다는 말씀을 지금 수도 없이 많이 드렸고요. 그것은 실제로 그것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개혁이라는 부분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더 개혁을 할 것이냐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공수처가 신설이 됐고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자리를 잡도록 하는 것이 검찰 개혁인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뭔가 새로운 걸 다시 한번 뒤집겠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뭐 언론 개혁이라는 말도 나왔는데 이거는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좋게 언론 개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지, 언론에서 지금 현재 뭐 가짜 뉴스라든지 허위 조작 정보라든지 아니면 또 오보에 대해서 현재 언론이 약간은 예전보다 좀 덜 민감하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이거는 뭐 언론 내에서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보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걸 좀 마련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국민의힘은 지금 4.7 재보궐선의 결과가 그 여론조사에 나왔듯이 결코 저희가 잘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네.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와 쇄신, 혁신을 거듭할 것이고요. 이번에 구성되는 원내대표와 당 지도부는 아마도 이런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면 당선되지 못할 것입니다. 싸울 때 싸워야 하고 협상할 때 협상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 대선에서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지도부, 그런 인물들이 아마 당 대표와 원내대표에 선출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조록 뭐 양당 모두 지금 과제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제 국민들 성적표를 받아들였고 그걸 분석하는 작업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경 민주당 홍보소통위 부위원장, 김수철 국민의힘 홍보위 부위원장과 함께 전국 관련 상황 짚어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